투썸플레이스는 성공한 브랜드일까요? 매장 수 1,700여 개, 연매출 5,200억. 숫자만 보면 완벽한 성공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주인은 몇 번이나 바뀌었고 가맹점 갈등은 계속 터지고 케이크 품질 논란까지 이어졌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면은 브랜드는 흔들리기 마련인데 투썸은 오히려 더 많은 돈을 벌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은 투썸플레이스가 왜 창업자 없이도 성장했고 왜 브랜드가 아니라 시스템이 되어 버렸는지, 그리고 KFC 인수로 드러난 사모펀드의 진짜 그림까지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건 카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의 브랜드가 돈 버는 구조로 완성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투썸플레이스의 시작은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02년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월드컵, 붉은 악마, 그리고 길거리마다 울려 퍼지던 대한민국의 함성. 그만큼 사회 전체가 뜨겁게 달아올랐던 해였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커피 문화는 지금과는 전혀 달랐는데요. 스타벅스가 막 2대 앞에 1호점을 열며 사람들에게 작은 충격을 주던 시기였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커피는 여전히 다방 커피나 자판기 커피에 가까운 존재였죠. 바로 그해 12월 CJ 푸드빌은 서울 신촌 오거리에 아주 낯선 가게 하나를 엽니다. 이름부터 생소한 투썸플레이스, 따뜻한 커피 한 잔, 함께하는 시간, 눈과 입이 즐거운 디저트, 그리고 작은 사치를 누릴 수 있는 공간. 당시 CJ가 내건 슬로건은 지금 봐도 꽤 도발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커피만 파는 곳이 아니다. 우리는 프리미엄 디저트 카페다. 지금이야 카페에서 케이크를 먹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지만 당시에는 꽤 낯선 발상이었습니다. 남자들끼리 카페에 앉아 조각 케이크를 시킨다? 쉽게 상상하기 힘든 장면이었죠. 커피도 쓰고 비싼데 밥값보다 비싼 케이크를 함께 먹으라는 이야기였으니까요. 그래서였을까요? 투썸플레이스의 초창기는 아주 조용했습니다. 2000년대 중반 카페베네와 엔젤리너스가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전국 골목을 빠르게 점령해 나가던 동안 투썸은 직영점 몇 곳을 지키며 눈에 띄지 않는 시간을 보내죠. 하지만 중요한 건 남들이 가맹점을 늘릴 때 투썸은 주방 안에서 빵을 굽고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도 언젠가는 커피만 마시는 게 지겨워질 거다. 이 확신 하나로 케이크 레시피를 다듬고 디저트 생산 라인을 정비합니다. 당장은 돈이 되지 않는 선택이었죠. 하지만 바로 이 시간이 플레이스가 끝까지 살아남게 만든 결정적인 신의 한 수가 됩니다. 2008년 마침내 시장의 공기가 달라집니다. 한국에 본격적인 카페 붐이 찾아온 건데요. 사람들은 밥을 먹고 나면은 습관처럼 카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곧 새로운 문제가 생깁니다. 카페가 너무 많아진 건데요. 커피 맛은 비슷해지고 인테리어도 점점 닮아가면서 소비자들의 질문은 자연스럽게 하나로 모입니다. 커피 말고 뭐 다른 건 없어? 바로 이때 투썸플레이스가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우리는 케이크가 있다. 스타벅스는 늘 자리가 없었고 저가 커피 매장은 오래 앉아있기엔 눈치가 보이던 시절, 투썸은 넓은 매장과 편안한 좌석, 그리고 시선을 사로잡는 케이크 진열장을 앞세우죠. 잠깐 들르는 카페가 아니라 머무는 공간을 만든 겁니다. 특히 2010년을 기점으로 투썸플레이스는 가맹 사업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는데요.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정비하고 지금 우리가 떠올리는 그 유러피안 감성 인테리어로 이미지를 굳혀나가죠. 이 시점부터 소비자들의 머릿속에는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공식이 생깁니다. 커피 마시려면 스타벅스, 케이크 먹으려면 투썸. 이 인식이 만들어낸 건 단순한 매출 증가가 아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발렌타인데이, 생일 같은 기념일이 다가오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투썸플레이스를 떠올리기 시작하고요. 소비의 중심도 커피 2잔 값에 일상 소비에서 기념일을 위한 홀케이크 소비로 옮겨갑니다. 이 구조가 자리 잡으면서 투썸플레이스는 빠르게 성장하는데요. 매장 수는 꾸준히 늘어나 2010년대 후반 1,000호점을 넘기고 CJ 푸드빌 내에서도 가장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핵심 사업부가 됩니다. 누가 봐도 성공 가도를 달리죠. 그런데 2018년 CJ는 다소 의외의 결정을 내립니다. 이제 투썸을 분리하자. 잘 나가던 브랜드를 왜 이 시점에 내려놓았을까? CJ 입장에서 투썸플레이스는 이미 기업 가치가 가장 높게 평가될 수 있는 단계에 있었죠. 동시에 대기업 내부 사업으로 더 키우기보다는 다른 자본의 역할이 필요한 국면에 들어섰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시스템은 이미 완성됐고 매장은 깔릴 만큼 깔렸습니다. 이제 필요한 건 새로운 실험이 아니라 극도로 정교한 관리와 효율화였습니다. 그렇게 투썸플레이스는 이제 전혀 다른 방식의 경영을 마주하게 됩니다. 9년 앵커 에쿼티 파트너스, 이어 2021년에서 2022년 사이 칼라일 그룹 투썸플레이스의 주인이 바뀐 거죠. 이들은 흔히 사모펀드 PEF라고 불리는 자본입니다. 이들의 역할은 창업도 브랜딩도 아닙니다. 사모펀드의 목표는 단순합니다.
기업을 인수해 구조를 다듬고 가치를 끌어올린 뒤 더 비싼 가격에 넘기는 것. 이들에게 투썸플레이스는 맛있는 카페라기보다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사업에 가까웠습니다. 사모펀드가 들어오자 투썸플레이스의 공기는 분명히 달라지는데요. 모든 판단 기준은 철저히 수익성 중심으로 재편됩니다. 매장 수는 매년 약 100개 안팎으로 늘어나는데요. 공격적이지만 무리하지는 않았죠. 그리고 결정적인 한 수가 등장합니다. 2022년 충북 음성에 대규모 디저트 생산 시설이 들어서는데요. 이른바 어썸 페어링 플랜트. 이름은 세련됐지만 의미는 아주 명확하죠. 이제 케이크 생산을 본사가 직접 통제하겠다라는 건데요. 품질을 균일하게 관리하고 동시에 생산 효율과 마진을 극대화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결과는 어땠을까요? 재무제표만 놓고 보면 표현 그대로 어메이징에 가깝습니다. 코로나로 자영업자들이 줄줄이 무너지는 동안에도 투썸플레이스의 매출은 2024년 기준 5,200억 원을 넘어섭니다. 영업이익 역시 300억 원대 수준을 유지하고요. 사모펀드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좋은 성적표를 찾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숫자가 좋아질수록 현장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데요. 그리고 바로 이 지점부터 투썸플레이스의 이야기는 성공담이 아닌 갈등의 국면으로 넘어갑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투썸플레이스의 매출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던 바로 그 시점, 가맹점주들의 불만 역시 가장 크게 표면 위로 올라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이른바 쿠폰 차액 전가 논란인데요. 본사는 마케팅을 명분으로 할인 쿠폰과 기프티콘을 대대적으로 뿌립니다. 고객 반응은 좋았죠. 싸게 먹을 수 있으니까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할인으로 발생한 차액의 상당 부분을 본사가 아니라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구조였던 겁니다. 심지어 쿠폰 결제 과정에서 추가 금액이 발생하면 점주가 직접 고객에게 추가금이 있습니다 라고 설명해야 하는 민망한 장면까지 벌어지죠. 결국 점주들의 반발은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점주들 입장에서 질문은 단순했죠. 매출은 올랐다는데 왜 내 통장에 남는 돈은 오히려 줄어든 것 같을까? 본사는 물류비와 원자재 가격, 각종 비용 구조를 조정하며 수익성을 끌어올렸지만 그 부담이 현장으로 내려왔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갈등이 내부에서만 끝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소비자들도 이상 신호를 감지하기 시작하죠. 투썸플레이스의 자존심이자 상징, 바로 케이크인데요. 크리스마스 시즌 없어서 못 판다는 그 케이크에서 이물질이 보였다거나 모양이 무너졌다는 후기, 딸기 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평가들이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됩니다. 이건 투썸에게 있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닙니다. 앞서 말했듯 투썸플레이스는 커피를 마시러 가는 곳이 아니라 케이크를 사러 가는 곳으로 브랜드가 자리 잡은 회사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아주 상징적인 사건 하나가 등장하는데요. 바로 최근 불거진 비닐 케이크 논란입니다. 연말을 맞아 투썸플레이스가 야심차게 선보인 헤네시 케이크 술병이 꽂혀 있고 겉면은 초콜릿으로 매끈하게 코팅된 명품 디저트 같은 비주얼. 유튜버와 리뷰 채널에서도 호평이 이어졌죠. 그런데 막상 포장을 벗겨보니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초콜릿인 줄 알았던 겉면은 먹을 수 없는 비닐 띠지였고 위에 꽂혀있던 술병 장식 역시 속이 비어있는 장식물이었습니다. 소비자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이게 4만 원이 넘는 케이크냐, 먹는 걸로 장난치냐는 반응이 쏟아집니다. 더 씁쓸한 건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점인데요. 올해만 해도 2월 발렌타인데이 시즌엔 먹을 수 없는 부직포 장식, 5월 가정의 달 케이크엔 조화 장식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이 올해만 벌써 세 번째고요. 이쯤 되면 단순한 실수라기보다는 구조적인 선택 아니냐는 의심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의 해석도 비슷한데요. 사모펀드는 단기간의 수익성을 증명해야 한다. 눈에 잘 보이는 마케팅에는 돈을 쓰고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원가는 끝까지 압박하게 된다. 생각해보면 묘한 대비입니다. 밖으로는 회사를 사들이며 덩치를 키우면서 안으로는 케이크 원가 몇백 원을 아끼기 위해 비닐을 두르는 선택. 숫자는 좋아졌을지 모르지만 소비자의 신뢰는 그 비닐 띠지처럼 점점 얇아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런데 이 안정적인 숫자의 이면에는 또 하나의 장면이 이어집니다. 최근 투썸플레이스의 대주주인 칼라일 그룹이 다시 지갑을 여는데요. 역대급 실적을 기록한 뒤 그 돈으로 가장 먼저 한 선택, 더 좋은 원두도 점주 지원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치킨집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그 KFC입니다. 2025년 12월 22일 칼라일은 KFC 코리아 지분 100%를 인수하는 최종 계약을 체결하죠. 커피와 케이크를 팔던 회사의 주인이 왜 갑자기 치킨을 사들였을까요? 이 황당해 보이는 선택은 사모펀드의 시선으로 보면은 꽤 명확해집니다.
칼라일은 이미 일본 KFC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 KFC 그리고 투썸플레이스, 이건 비슷한 자산들을 묶어 몸집을 키우는 볼트온 전략입니다. 커피, 디저트, 그리고 치킨과 햄버거, 투썸플레이스는 이제 단순한 카페 브랜드가 아니라 거대한 종합 외식 포트폴리오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 회사를 다른 주인에게 넘길 때 카페 하나만 파는 것보다 이런 종합 선물 세트가 훨씬 비싸게 팔리기 때문이죠. 투자자들에겐 완벽한 그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커피 향과 케이크를 사랑했던 소비자들에게는 조금 씁쓸한 결말일지도 모릅니다. 투썸플레이스가 점점 더 브랜드가 아니라 잘 포장된 금융상품처럼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투썸플레이스는 지금도 잘 팔립니다. 매출은 최고치이고 매장은 계속 늘고 있죠. 하지만 이 이야기는 카페의 성공담이 아닌데요. 브랜드가 커질수록 누군가는 효율이 되고 누군가는 비용이 됩니다. 이 변화가 불가피한 진화였는지 아니면 너무 빠른 선택이었는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한데요. 다음에 투썸에서 케이크를 고를 때 우리는 맛뿐 아니라 이 브랜드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함께 떠올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이 변화는 불가피한 진화였을까요? 아니면 너무 멀리 와버린 선택이었을까요?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이런 구조와 숫자 뒤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머니달러를 응원해 주시면 또 다른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